결혼 25년. 저는 그동안 평범한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남편 정호 씨 출근길 도시락을 챙기고 저녁엔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죠. 대학생인 딸아이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집엔 저희 부부만 남아 있었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어깨도 주물러주고 갑자기 꽃도 사다 주고. 처음엔 좋았죠.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남편이 다시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 앞에 생명보험 서류를 펼쳐놓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하나 들자면서 말이에요. 보험 금액을 보니 5억 원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딸아이 장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강력히 권했어요. 사실 저는 보험이라는 게 좀 찜찜했거든요. 특히 생명보험은 마치 제 죽음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이 하도 말하니까 결국 도장을 찍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보험을 든 지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여보,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라는데 우리 여행 한번 가자고 제안했어요. 평소 등산을 그리 좋아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죠. 더군다나 제가 무릎이 안 좋다는 걸 뻔히 알면서 말이에요. 여보, 제 무릎이 요즘 더 안 좋아졌어요. 울산 바위는 너무 높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괜찮아. 천천히 올라가면 되고 단풍 구경하는 게 목적이니까 라며 자꾸 재촉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남편의 의견을 거스르기가 어려워서 결국 따라 나섰죠. 그날은 평일이었어요. 10월 중순쯤이었는데 날씨도 흐리고 바람도 차가웠죠. 등산로에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저는 계속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다음에 오자고 말했는데 남편은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아깝잖아 라며 저를 끌고 올라갔어요. 울산 바위로 올라가는 길은 정말 험했어요. 가파른 바위길이 계속 이어졌고 저는 숨이 차서 자꾸 쉬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앞서가더라고요. 마치 빨리 어디론가 저를 데려가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드디어 울산바위 정상 근처에 도착했어요. 정말 높은 곳이었죠.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할 정도였어요. 안개도 끼어 있어서 시야도 좋지 않았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단순히 단풍 구경을 하러 온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여보,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자며 절벽 가까이로 저를 데려갔어요. 저는 높은 곳이 무서워서 너무 가까이 가지 말자고 했는데 남편은 괜찮다. 멋진 사진 나올 거야 라며 자꾸 절벽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죠. 평소에 보던 다정한 눈빛이 아니라 차갑고 무서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제 어깨를 확 밀었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아무 망설임 없이 말이에요. 저는 균형을 잃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렸죠. 떨어지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남편이 나를 밀었다고?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떨어지는 동안 스쳐 지나간 생각들. 25년 동안의 결혼 생활, 딸아이 얼굴,
그리고 몇 달 전에 가입했던 그 생명보험. 모든 게 한순간에 이해되었어요. 남편의 갑작스런 다정함, 보험 가입 권유, 그리고 오늘 여행.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다행히 중간에 큰 나무에 걸려서 추락을 멈출 수 있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목숨은 건졌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위쪽을 올려다보니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려갔겠죠.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죽은 것처럼 행동하겠다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지만 제 방식으로 말이에요. 25년 동안 저를 속이고 결국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남자에게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죠. 간신히 산을 내려와서 병원에는 가지 않았어요. 대신 오래전 친했던 친구 영희에게 연락했죠. 영희는 간호사 출신이라 제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제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영희네 집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상처를 치료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은 아마 경찰에 신고했을 거고 수색 작업도 했을 텐데 제 시신을 찾지 못했다며 실종 처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사망 처리를 하고 보험금을 타려고 할 거고요. 정말 그랬어요. 영희가 몰래 알아본 결과 남편은 경찰서에 가서 아내가 실족해서 떨어졌다고 신고했대요. 며칠간 수색 작업을 했지만 제 시신은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아내가 물에 휩쓸려 갔을 것이라며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연기 참 잘하네요. 25년 동안 저를 속여온 것도 그렇고 이제 저도 연기를 해볼 차례였어요. 진짜 무서운 연기를 말이에요. 영인의 집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저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어요. 영희가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어오는 소식들을 전해줬거든요. 남편은 정말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장까지 차렸더라고요. 시신 없는 장례식이었지만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두 와서 조문을 했다고 해요. 남편은 상주복을 입고 앉아서 아내가 너무 그립다.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불과 며칠 전에 저를 절벽에서 밀어뜨린 그 손으로 조문객들과 악수를 하고 그 입으로 슬픈 척 얘기를 하고 있다니 정말 이런 사람과 25년을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딸아이였어요. 영희가 몰래 찍어온 사진을 보니 우리 딸이 울면서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너무 힘들어한다며 학교도 휴학하고 집에 와서 간병을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일 화가 났던 건 남편이 제 물건들을 정리하는 모습이었어요. 영희가 몰래 우리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본 건데 남편이 제 옷가지들을 큰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더라고요. 25년 동안 제가 입었던 옷들, 소중히 간직했던 액세서리들, 모든 걸 마치 쓰레기 취급하면서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 화장대까지 중고나라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내 유품 정리합니다. 너무 아픈 추억이라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말이에요. 정말 치밀하더라고요. 슬퍼하는 남편 연기를 완벽하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빠르게 제 흔적을 지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일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어요. 영희가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듣게 된 얘긴데 남편이 보험회사 직원과 만나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실종된 지 2주가 지났는데 언제쯤 사망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보험회사 직원이 보통 실종 후 3개월이 지나야 사망 추정 신고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보험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라고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럼 3개월만 기다리면 되는 거네요 라며 달력을 보면서 날짜를 세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를 죽인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험금 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니. 25년 부부였는데 제가 이 사람에게는 그저 5억 원짜리 물건에 불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가관인 건 남편이 이미 그 돈으로 뭘 할지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희가 들은 바로는 빚을 다 갚고 새 차도 사고 딸아이 학비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내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계속 연기를 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김정호 씨 정말 아내를 사랑했나 보다. 요즘 저렇게 아내 죽음을 슬퍼하는 남자가 어디 있나라며 동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졌죠.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저는 더 치밀하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먼저 남편의 일상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영희가 도와줘서 남편이 언제 집을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모두 기록했어요. 남편은 제가 죽은 후 오히려 더 활발하게 밖으로 나다니더라고요. 특히 저녁에 술집에 자주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친구들한테는 아내의 잃은 슬픔을 달래려고 술을 마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즐거워하고 있었다고 해요. 영희가 몰래 지켜본 바로는 친구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까지 부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사 후배라고 하는 20대 후반 여자와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어요. 제가 죽은 지 3주도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희가 뒤를 밟아서 확인해 보니 그 여자와의 관계는 제가 죽기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았어요. 아마 저를 없애고 그 여자와 새 출발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보험금까지 타면 금전적으로도 여유로워지니까 일석이조였겠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아내를 제거하고 보험금도 타고 새로운 여자와 새 출발까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요. 남편의 진짜 모습을 25년 동안 전혀 몰랐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도 달라질 때가 됐어요. 순진하고 착한 아내 김미경은 울산바위에서 죽었어요. 이제 남은 건 복수에 불타는 새로운 죄가였죠. 남편이 저를 철저히 계산해서 없앴다면 저는 더 철저하게 그를 파멸시켜 줄 거예요. 저는 영희와 함께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남편의 모든 비리와 거짓말들을 증거로 수집했어요. 그가 저를 죽였다는 증거는 물론이고 다른 여자와의 불륜, 숨겨둔 빚, 그리고 보험금을 타려는 계획까지 모든 걸 낱낱이 파헤쳤어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으니까 증거 수집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남편은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25년 전에 그 순진한 아내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남편아, 각오해라.
보험금 지급일까지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남편은 매일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고 있었고 저는 드디어 복수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가 저에게 준 공포를 몇 배로 되돌려주는 정교한 복수였죠. 첫 번째 단계는 남편을 서서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영희의 도움으로 남편이 없는 틈에 집에 몰래 들어가서 작은 변화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즐겨 쓰던 향수를 거실에 살짝 뿌려놓고 제가 항상 놓아두던 자리에 제 물건들을 다시 갖다 놓았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그 냄새를 맡았을 때의 반응을 영희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치웠는데 라며 중얼거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급하게 창문을 모두 열어서 환기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엔 제가 늘 사용하던 컵을 식탁에 놓아뒀어요. 그것도 제가 마시던 차가 반쯤 들어있는 상태로 말이에요. 남편이 그걸 보고는 완전히 당황했대요. 분명히 어제 다 치웠는데 누가 이걸 하면서 벌벌 떨었다고 해요. 일주일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남편의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에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요즘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털어놨다는 얘기도 들려왔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접근했어요. 남편의 휴대폰으로 이상한 메시지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제 명의로는 안 되니까 영희가 도와줘서 익명의 번호로 보냈어요.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울산 바위에서 뭘 했는지 다 봤다. 곧 갚을 때가 올 것이다. 같은 메시지들을 하루에 몇 번씩 보냈어요. 남편은 그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다고 해요. 심지어 경찰서에 가서 신고까지 했다더라고요. 누군가 자꾸 협박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익명 번호라서 추적도 어렵고 경찰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나 봐요. 아내를 잃은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진 것 같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해요. 세 번째 단계는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저는 남편이 그 후배에 여자와 만나는 날을 미리 파악해두고 그들이 데이트하는 장소에 나타났어요. 물론 남편이 못 알아보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로 말이에요. 남편과 그 여자가 카페에서 달달하게 얘기하고 있을 때 저는 카페 뒤편 자리에 앉아서 계속 남편을 응시했어요. 한참 후에 남편이 시선을 느끼고 뒤돌아봤는데 그 순간 제가 마스크를 살짝 내려서 제 얼굴을 보여줬어요. 남편의 반응은 정말 극적이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경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 여자는 뭔 소리인지 몰라서 당황했고 카페 안 사람들도 모두 남편을 이상하게 쳐다봤죠.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천천히 카페를 나왔어요. 남편이 뒤쫓아 나왔지만 저는 이미 영희가 대기시켜둔 차를 타고 사라진 후였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남편이 그날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그 여자한테 내 아내가 나타났다. 죽은 아내가 나타났다며 횡설수설했다고 해요. 그 여자는 남편이 정신병에 걸린 줄 알고 그날로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며칠 동안 그 여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정말로 봤다. 미경이가 살아있다고 말했지만 그 여자는 스트레스 때문에 환상을 본 것 같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서 아예 번호까지 차단해버렸다고 해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남편의 회사까지 침투했어요.
영희가 청소용역 업체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통해 남편 회사 청소원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완전히 변장을 하고 말이에요. 남편의 책상 서랍에 제가 썼던 편지들을 몰래 넣어뒀어요. 사랑하는 당신에게라고 시작하는 편지였는데 내용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죽였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곧 당신을 데리러 갈게요라는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그 편지를 발견했을 때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책상을 뒤엎었다고 해요. 동료들이 놀라서 달려왔는데 남편은 미경이가 편지를 썼다. 죽은 아내가 편지를 썼다며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고 해요. 회사 사람들은 남편이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건 진짜다. 내가 환각을 보는 게 아니다 라며 계속 주장했죠.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 남편을 이상하게 봤어요. 5번째 단계는 정말 절정이었어요. 남편이 집에서 혼자 잠들어 있을 때 저는 영희와 함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고 있는 침실 벽에 빨간 페인트로 복수의 시간이다라고 썼어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글자를 봤을 때 완전히 실성한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해요. 경찰서에 뛰어가서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해서 협박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현관문도 멀쩡하고 창문도 잠겨 있어서 경찰들도 의아해했대요. 더군다나 CCTV를 확인해봐도 의심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가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해서 움직였거든요. 경찰은 결국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어요. 남편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회사에서도 실수를 연발해서 상사한테 불려가서 혼나는 일이 잦아졌어요. 사람들은 김정호 씨가 아내 잃은 슬픔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나 보다라고 동정했지만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보험금 지급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마지막 복수를 준비했어요. 남편이 그토록 기다리던 보험금을 받는 순간 진짜 지옥을 맛보게 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딸아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딸은 여전히 아빠를 걱정하고 있었고 아빠의 이상한 행동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딸에게만은 진실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남편이 5억 원의 보험금을 받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지켜볼 때가 온 거예요. 25년 동안 저를 속이고 결국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남편이 그토록 기다리던 보험금 지급일이었죠.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보험회사에 가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5억 원이라는 거액이 곧 자신의 계좌로 들어올 생각에 들떠 있었겠죠. 하지만 그건 그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 될 거라는 걸 남편은 몰랐어요. 저는 먼저 딸아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영희가 딸에게 엄마의 친구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거든요. 딸은 기숙사에서 나와서 영희가 정해준 조용한 카페로 왔어요. 딸아이가 저를 보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 엄마야?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몇 달 만에 보는 내 딸이었거든요. 엄마가 왜 죽었다고. 아빠가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딸이 혼란스러워하자
저는 천천히 모든 진실을 말해줬어요. 아빠가 보험금을 위해 엄마를 울산 바위에서 밀어뜨렸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죽은 척하며 복수를 준비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처음에 딸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그럴 리 없어. 엄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라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남편과 후배 여자의 사진, 보험금 관련 대화 녹음,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제 물건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버리는 모습까지. 진짜 아빠가 그런 거야?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딸아이가 와락 제 품에 안기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아빠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미안해. 저는 딸을 달래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딸은 잘못이 없어. 이제 엄마가 모든 걸 정리해 줄게. 그리고 딸에게 부탁했어요. 오늘 일어날 일들을 멀리서 지켜보되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요. 모든 게 끝나면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딸과 헤어진 후 저는 보험회사로 향했어요. 남편이 보험금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날 계획이었거든요. 보험회사 직원이 축하드립니다. 5억 원이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보험회사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보, 축하해요. 드디어 원하던 걸 얻었네요. 남편이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천천히 뒤돌아보더니 저를 확인하고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뒷걸음질 쳤어요. 미경아, 너는 죽었잖아. 보험회사 직원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죽었다고요? 누가 죽었다고 하던가요? 저는 여기 멀쩡히 살아있는데요. 그때 제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보험회사로 들어왔어요. 저는 경찰에게 모든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남편이 저를 살해하려 했다는 증거, 보험금 사기를 시도했다는 증거,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말이에요. 경찰이 김정호 씨,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분명히 죽었는데. 내가 직접 밀었는데. 남편이 무의식 중에 자백하는 말들을 경찰이 모두 녹음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그럼 이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경찰이 사기 행위로 판명됐으니 당연히 환수 조치가 될 것이라고 답했어요. 남편이 그토록 기다리던 5억 원은 입금된 지 30분도 안 되어서 다시 보험회사로 돌아갔죠. 남편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분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미경아, 제발 우리 25년 부부였잖아.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25년 부부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나요? 남편이 끌려간 후 저는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진술을 했어요. 울산 바위에서 일어난 일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경찰들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하지만 위험한 일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며칠 후 남편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판사 앞에서 그날의 일을 차근차근 증언했어요. 피고인은 저를 울산바위 절벽에서 고의로 밀어뜨렸습니다. 5억 원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그럼 왜 그동안 숨어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제 목숨을 노린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그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우리 딸, 친척들, 동네 사람들. 모두들 충격받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어요. 특히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더욱 충격이 컸죠.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다른 비리들도 밝혀졌어요. 회사 돈을 횡령한 것, 여러 곳에서 빌린 빚들, 그리고 그 후배 여자 외에도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던 것까지. 25년 동안 저는 정말 어떤 사람과 살았던 걸까요? 결국 남편은 살인미수로 7년, 보험 사기로 3년, 총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던 남편의 표정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후회와 원망이 뒤섞인 그 눈빛 말이에요. 재판이 끝난 후 딸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다니. 저는 딸을 안으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이제 진짜로 다시 태어날 거야.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이제 저는 새로운 곳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이 숨겨둔 재산들도 모두 찾아냈고 그 돈으로 딸의 학비와 저희의 새로운 생활을 준비했어요. 물론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왜 그냥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렇게 복잡하게 복수를 했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준 공포와 배신감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었어요.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거든요. 울산 바위에서 떨어지던 그 순간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살아남았고 그 경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남편은 감옥에서 10년을 보내겠지만 저는 이제 진짜 자유를 얻었어요. 25년 동안의 거짓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서 딸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밤에 꿈을 꿔요. 울산 바위에서 떨어지는 꿈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꿈이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추락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줬으니까요. 진정한 나를 찾게 해줬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뉴스에서 남편 얘기가 나와요.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아내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악한 일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울산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던 김미경은 이제 없어요. 대신 강하고 당당한 새로운 제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지 마세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제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를 울산 바위에서 밀어뜨린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도 함께 밀어뜨리고 있었다는 걸 몰랐겠죠. 이제 그도 알게 됐을 거예요.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말이에요.